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환경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환경 문제는 환경 오염 문제와 자원 고갈 문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환경 오염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환경 오염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환경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 문제의 원인은 경제학에서는 외부 효과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시장에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외부 효과의 의미였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생산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을 할 때 반드시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쓰레기라고 하는 건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은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쓰레기를, 그러니까 기체 형태의 쓰레기는 대기 중에 그냥 방류를 해버리고, 액체 형태의 쓰레기는 그냥 강물에 버려버리고, 고체 형태 그냥 그야말로 쓰레기나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데나 버려버린다면 환경 오염 문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심각해지겠죠. 그런 식으로 기업들은 행동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또는 성장과 경제 발전을 하면 할수록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했던 원인이 됐었죠. 그러면 그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성의 문제 또는 외부 효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저번 환경 오염의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효과를 내부화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환경 오염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 고려되지 않는 외부적인 어떤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고려하도록 만들 것인가, 외부 효과를 어떻게 고려하도록 만들 것인가, 그게 이제 외부 효과의 내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외부 효과의 내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환경 오염의 방안이죠. 그래서 그걸 신경을 쓰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환경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또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외부 효과의 내부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내부화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정책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사적인 해결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환경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적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러니까 그 환경 오염 문제를 발생시키는 당사자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것,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일종의 환경 정책이죠. 환경 정책이나 환경 규제를 통해서 그 환경 오염 원인자들한테 일정한 규제를 하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이, 그 방법이 환경 정책이라는 것이고, 사적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 원인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적인 해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환경 정책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 하나는 직접 규제고 하나는 유인 제도다라고, 인센티브를 주는 거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규제라고 하는 것은 전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예. 대기 오염 물질인 황산화 물질을 배출을 했을 때 그 기준은 얼마인가?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넘어서면 벌금 내지는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또는 뭐 지소산화물의 기준은 얼마다?
또는 뭐 이산화탄소 기준 그 기준을 넘어서도록 기업들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했을 경우에는 그런 물질을 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것, 이게 직접 규제입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예전부터 우리나라 법에 1977년 환경보전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미 제도화가 돼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놓고 환경 기준이라고 하는 걸 정해놓고 그 기준 이상으로 뭔가를 기업들이 배출했을 경우에는 일정한 형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그게 이제 직접 규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인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어떤 벌을 주는 형태라기보다는 어떤 일정하게 환경 오염 행위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비용을 치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마치 뭔가 그 대가를 지불하듯이 대가를 지불하듯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상품을 내가 가지고 오려면 그 사람한테는 내가 그 물건을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은 손해잖아요. 그 손해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 즉 대가를 지불해주고 뭔가를 가지고 오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치는 환경 오염 행위라고 하는 그 행위를 했을 때 일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서 뭔가 시장에서 어떤 상품을 거래하듯이 일정한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가 유인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유인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정적 조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여기 보시면은 그 교정적 조세의 하나의 예로서 1995년 쓰레기 종량제 같은 게 있죠. 쓰레기 종량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는 반드시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들 때 어떤 형태로 만들죠? 우리가 쓰레기 버릴 때 봉투를 사야 됩니다. 그 봉투를 사는데 일정한 비용이 들죠. 즉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를 사서 버리는 이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데 있어서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았으니까 그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훨씬 더 많은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는 유인이 작동을 했겠죠. 근데 쓰레기 종량제가 들어서면서 쓰레기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이제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드니까 쓰레기를 줄이는 행위가 감소하는, 축소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또는 배출 부가금 제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했을 때는 배출 부가금 제도 같은 것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교정적 조세와 관련된 겁니다. 네, 일종의 조세입니다. 네,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일종의 조세를 매기는 행위, 이게 이제 그런 이제 정책이 교정적 조세고, 그다음에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 그러니까 좋은 행위를, 환경에 좋은 행위를 했을 때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될 때 그거를 환경 오염 물질을 처리해서 중간 과정에서 처리해서 배출하도록, 즉 환경 오염 물질을 정화를 한 다음에 배출하도록 하는 그런 환경 오염 처리 장치 또는 환경 오염 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보조금을 주는 그런 정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정책들, 그래서 그거에 발맞춰서 1974년에 공해방지사업기금이라고 해서 저 기금을 통해서 보조금을 주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사실은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직접 돈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보조금을 준다기보다는 세제 혜택,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이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배기가스가 나올 때 그 배기가스를 처리하는 장치를 부착한 그런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조금 또는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방식들, 이런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보조금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하는 건 배출권이라고 하는 것을 사고 파는 겁니다. 배출권이라고 하는 것을 사고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배출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할 만한 기업들한테 그 배출권을 일단 나눠주고 그것이 그 배출권을 가지면 자기가 그 배출권을 가진 만큼 배출권에 쓰여져 있는 배출량만큼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출권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는 배출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건데 이 배출권을 배출권 거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배출권이 시장에서 배출권 거래 시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 가격이 배출권의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되고 일종의 배출을 이렇게 되면 배출을 하려면 그 가격만큼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만큼 뭔가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추가적으로 어떤 기업이 추가적으로 배출권 그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려면 이거를 배출권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출권 가격만큼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 배출권이 자유롭게 시장에서 거래됨으로써 가격이 형성되도록 즉 뭔가 환경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가격이 형성되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예요. 이것도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교정적 조세랑 뭐가 다르냐면 교정적 조세는 정부가 그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거에 대한 가격을 정부가 직접 정하는 거고 배출권 거래 제도는 배출권이라고 하는 건의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가격이 결정되도록 만든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1992년에 리오 선언,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천명되었던 그 리오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배출권 거래 제도가 유럽에서는 상당히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던 그런 하나의 방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환경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적인 해결, 환경 오염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적인 해결로 뭐 자선행위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자선행위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좋은 행위, 환경 개선 행위를 스스로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자선행위입니다. 또는 공중도덕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즉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어떤 도덕적인 신념, 그러니까 자선행위랄지 또는 공중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도덕관념에서 나온 거예요. 환경 오염 물질은 배출하지 말아야지 또는 나 환경을 개선하는 행위를 해야지, 이거 자선행위죠. 이런 것들은 어떤 그 개인의 도덕관념에 있는 겁니다. 환경 윤리와 관련된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뭐 교실에서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 하는 것은 자기 공중 도덕입니다. 자기 그런 부정적인 어떤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거, 또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환경 개선 행위를 해야지 라고 하는 이 도덕관념 또는 윤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환경 오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거보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환경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적인 해결 중에서 코즈의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코즈의 정리라고 하는 건 로널드 코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원래는 법학자였죠. 네, 법학자였는데 그 영국 출신의 유명한 그 법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이 사람이 그 코즈의 정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코즈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이 코즈가 제안하는 환경 오염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인데 이 사람이 제안한
코지의 정리라고 하는 방식은 소유권을 지정하라는 겁니다. 네, 소유권을 지정하라. 그러면 환경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 책에도 잘 나와 있지만 어떤 한 방에 두 명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제 친구입니다. 두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담배를 펴요. 다른 사람은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그러면 담배를 피는 이 방 안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고 안 피는 사람이 있으면 피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이 담배 피는 것이 굉장히 괴로울 거 아니에요. 이 환경 오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코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방에 대한 소유권을 설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예컨대 A라고 하는 사람이 흡연자고 B라는 사람이 그 흡연자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소유권을 B한테 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방의 소유권은 B이기 때문에 A라고 하는 흡연자는 함부로 그 방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겠죠.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담배를 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B한테 가서 협상을 할 겁니다. A라는 사람은 B한테 가서 협상을 할 겁니다. 협상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마를 주면 이 방 안에서 담배를 피는 것을 너는 B라고 하는 너는 허락을 할 것이냐 라는 협상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둘 간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합의에 이르게 되면 얼마에서 A가 흡연을 할 수 있는 어떤 가격이 책정이 되겠죠. 그 가격을 지불하면서 담배를 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B한테 설정을 해주게 되면 그게 바로 그 시장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듯이 둘 간의 어떤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B한테 소유권을 주지 않고 A한테 소유권을 줘도 마찬가지예요. A가 소유권을 그 방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 A는 자기 방이니까 계속 담배를 펴도 되겠죠. 그러면 B는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그럼 B가 A한테 가서 협상을 제안할 겁니다. 내가 얼마를 주면 흡연을 하지 않을 거니? 라는 식의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A의 흡연 행위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코즈는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이 환경 오염 문제의 주 요인이라고 보게 되고 소유권만 설정해주게 되면은 그 환경 오염 문제 당사자들이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 협상과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코즈의 제안이죠. 즉 정부가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정부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적인 또는 시장 거래 방식을 통해서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코즈의 정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환경 오염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에너지 문제입니다. 네, 에너지 문제. 그래서 우리가 그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은 환경 오염 문제가 있고 자원 고갈 문제가 있는데 그 자원 고갈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고갈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자원 고갈 문제는 결국 물론 자원 고갈이라고 해서 에너지 고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여러 가지 동식물 자원의 고갈 이런 것도 포함이 되죠. 또는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이런 것들의 고갈, 흙의 고갈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거든요. 자원 중에 에너지 자원이거든요. 자원 고갈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자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경제의 기초인데요. 바로 불과 물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불과 물. 이 두 개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정부는 또는 국가가 이걸 관리하자면 경제 자체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관리하는 어떤 이게 잘 관리한다는 존재가 있어야 그 나라가 그 문명이 발전을 하고 경제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라고 하는 건 결국 현대 와서는 에너지죠. 이게 에너지 문제입니다. 불을 관리한다는 건 에너지 문제죠. 물이라고 하는 건 이 강물이거든요. 네, 강물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지수 사업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우리 식수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농업 용수랄지 산업 용수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그거 다 관리하려면 다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어떻게 잘 확보하고, 댐을 어떻게 건설하고, 보를 어떻게 건설하고, 어떻게 하면 지수 사업을 잘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물, 그리고 물을 어떻게 정화를 잘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물의 문제거든요. 이건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불의 문제는 에너지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에너지 문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구조를 보면 2018년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량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이제 2.3억 토라고 토라고 표시가 되는, 토는 그냥 열량으로 환산한 거예요. 네, 에너지를 열량으로 환산해서 그게 2.3억 톤이다, 토다라고 보통 표시를 하는데, 에너지 수급 구조를 보면은 석탄이 에너지 중에 석탄에서 나온 게 28.2%, 석유가 38.5%, 천연가스가 18%, 수력 0.5%, 원자력 9.1%, 신재생에너지 5.6%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석유가 가장 에너지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죠. 네,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석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은 열량을 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석유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등을 통해 가지고 공급이 되죠.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그걸 어떻게 소비를 하는가? 최종 소비, 부문별 최종 소비로 보면 역시 생산, 산업을 통해 가지고 61.4%가 소비가 되고 있고, 수송,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자동차 보면 비행기, 뭐 여러 가지 뭐 그 수송 기기들 있잖아요. 그 수송 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게 이제 18.5%고, 건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정집도 건물이죠. 그 다음에 상가 건물도 건물이죠. 우리가 이제 뭐 뭔가를 사고 파는 상가 건물, 그 다음에 공공기관도 다 건물일 겁니다. 그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20.2%다. 그래서 이제 산업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 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에너지 수급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며 공급함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현 정권이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많이 높여놨고 있거든요. 지금 5.6%지만 점점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를 사실은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 에너지를 다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93.7%입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는 자체적으로 에너지 자원을 생산할 수가 없고 거의 수입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에너지 자원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3.7%고요. 그래서 에너지 수입액이 총 1,46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한 해 수입액이 한 5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그 수입액의 거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수입의 상당 부분을 에너지 자원의 수입으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수입의 비중을 보면, 에너지 자원의 수입 비중을 보면 석탄의 11.4%예요.
그다음에 석유가 72.3%, LNG 천연가스죠. 이 천연가스가 15.9%, 그다음에 우라늄 그 원자력의 원료죠. 우라늄 유국에서 0.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석유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많이 수입을 해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비중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에너지 정책을 보면 그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해외 의존도를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의 문제, 그다음에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 이 두 가지 대별로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워낙 해외 의존도가 높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축소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의존도를 좀 축소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방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맨날 이제 석탄이나 석유 또는 천연가스 이런 것의 가격이 변동성이 크잖아요.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에서 원유 가격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등락폭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저해 요인이 되는 것이죠. 저해 요인으로 안정적으로 계속 가격이 왔다 갔다 변동을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 그 에너지 자원의 가격의 변동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 두 가지가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하나의 고민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해외 의존도를 축소하는 방안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하나의 방식이 있죠.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식은 산업 구조를 개편하거나 친환경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 절약을 할 때 산업 구조를 개편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비 구조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예컨대 자동차를 적게 쓴다든지 써서 이제 대중교통 수단을 많이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형 자동차를 쓰지 말고 소형차를, 연비가 좋은 소형차를 쓴다든지 뭐 이런 방안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런 식으로 이제 소비 구조 또는 산업 구조를 개편을 해서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행위를 직접적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해라 이거 뭐 이야기하기는 좋지만 그것을 실제로 국민들이 실천하기는 힘들겠죠. 친환경 기술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 즉 에너지 효율이 높은 뭐 난방 시설이랄지 이런 거, 뭐 난방 시설을 개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연소 기간에 있어서 배기가스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장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친환경 기술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친환경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어요. 네, 해오고 있어서 그래서 난방 시설도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도 굉장히 점점 경제가 발전할수록 좋아지고 있긴 한데, 요 부분에서는 계속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체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체 에너지 그러니까 이런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 같은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쓰지 않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을 쓴다든지, 우리는 원자력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 태양력이나 풍력, 이게
주력이거든요. 네, 이게 주력인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대체 에너지 방면으로 어, 그 우리가 이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면 해외 의존도를 축소할 수 있겠죠. 근데 이번 정권 들어와서는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이제 그 에너지를 개발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번 정권에서 하나의 그 큰 논쟁거리가 이 대체 에너지와 관련해서 원자력도 늘리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도 늘리는 두 가지 방안을 모두 함께 가지고 가면 좋을 텐데 사실은 원전이라고 하는 원자력은 축소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사실 그 에너지 효율에 있어서 이 신재생 에너지가 아직 크게 효율적이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노무현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에서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 에너지 자원을 우리가 스스로 에너지 자원을 해외에서 직접 돈을 써서 개발을 하면 그 에너지 자원 뭐 석유나 석탄의 가격이 아무리 등락이 심하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실패를 했죠. 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교를 통해 가지고 뭔가 에너지 부국 또는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에서 외교적 우리 국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격 변동과는 무관하게 확보할 수 있는 외교적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사실 그런 것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물론 이제 뭐 에너지 자원을 할 때 장기 계획을 한다든지 하는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장기 수익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약합니다. 네, 어떤 그 국제 에너지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가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불안정성을 아주 항상 내포하면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다. 전반적인 방향에 있어서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번 학기 한국경제 2회 이걸로 이번 학기 강의를 마치고요. 한국경제 2회 강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통계도 찾아보고 하면서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서 강의를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학기 동안 한국경제 2회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대체 과제 열심히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 학기 한국경제 2회 강의를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